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유수 작가입니다. 지금 밖은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네요. 햇살도 따뜻하고 해도 길어지고 있어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기지개 피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겨울과 봄의 경계선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삭바삭 크래커스북 역사 3부작 2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주제 100년 전 피땀 눈물. 다들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벌써 시작하는 건가요? 네. 네, 벌써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저부터 하나요? 네, 지연 작가님. 네, 저는 100년 전 피땀 눈물에 대해 관련한 책으로 제가 소개할 책은 표학열 선생님이 지으신 한컷 한국 현대사라는 책인데요. 네. 부제와 같게도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이 품고 있는 속 깊은 역사, 그 순간의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역사 하면은 근현대사, 현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네, 글지마 작가님. 책에 고양시 덕이 도서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어서. 네, 도서관에서 되게 좋은 책을 찾았어요. 아, 예. 그래서 옛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들어있는 사진 한 장을 중심으로 쉽고 재밌게 역사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1910년부터 1961년까지 폭넓게 현대사를 다루고 있고요. 네. 와, 진짜 넓네요.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옛날 사진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때 그 시기를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사진들이 이렇게 사료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들어가며라는 프롤로그에 쓰여진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조금 읽어드릴게요. 영화 명량 마지막 부분에서 싸움에 지친 격군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 나중에 후손 아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것을 알까? 모르면 호로 자석들이지. 라고 하는 대사가 있고 영화 국제시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인공 윤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대사들이 나온대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인식 차가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 기존의 지역과 학력에 이어 세대까지 갈등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대 차이로 인한. 네. 네네네. 왜 그런 세대 차이가 벌어지게 세대 차이. 되었을지. 네. 예. 글지마 작가님. 네, 글지마 작가님.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상황이 우리나라 뭔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 단위로 그 정권도 그렇고 뭐 시대적 상황이나 그런 게 너무 갑자기 돌변하니까 세대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일어난 사건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남북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냥 세계화 세대에 평범하게 살고, 네, 어.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까 앞에 영화 두 편에 나오는 대사가 해답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식민지배와 분단으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 상위 10% 이내 경제 대국으로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노인 세대들인데요.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작업이라는 거는 전대 사람들도 필요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역사를 다시 공부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두고 책을 읽는다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인물들이 있는데 전 페이지 34쪽부터 시작되는 아이고. 꼬마 독립투사의 포롱한 눈망울이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죠? 흑백 사진이네요. 네. 사진에는 지금의 초등학생들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단체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초등학생이에요? 네, 그 당시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25년 이때 상하이에 있는 학교고요. 인성학교의 졸업식 모습이에요. 40여 명의 학생들과 5명 내외의 교사들의 흐뭇한 표정이 돋보이는 졸업식 사진인데요. 네. 인성학교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민단 소속 교육기관으로서 임시정부의 교육방침인 최신교육,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장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을 하셨고요. 학생들도 밥 굶는 게 보통이어서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학교에 갔다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네요. 네. 뒷줄에 보이시는 코스튬을 하신 분이 여운영이라는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왠지 익숙하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학생들의 미래였는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되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그래서 투쟁하고 죽거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졸업생들이 독립투사가 된 거는 아니었고요. 강요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긴찬 같은 성악가, 한태동 같은 신학자, 송선창 같은 교육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조선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선족은 옌벤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어눌한 한국어를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고 조선족이라고 해서 한민족과 다른 존재인 양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날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부분 가사도우미, 식당, 주방일, 소규모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빈곤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파트를 소개를 해드린 것도 앞쪽에 보셨듯이 상하이에 있는 인성학교예요. 네. 이미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부터 길러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독립운동이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편협한 시선일 수도 있죠. 갇힌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떠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쓰여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서야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 잊고 있던 것도 굉장히 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일 병합과 함께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었어요. 특히 1907년 조직된 신민회는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을 위해 조직적으로 만주와 연해주에 신안촌을 건설하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였다고 해요. 일제의 탄압이 심했으니까 만주와 연해주 가까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독립투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이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 영화 암살에서 자주 나오죠. 네. 간도의 명동학교, 연해주의 한민학교 등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신흥무관학교처럼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이 드문 탓인지 졸업생들 각 개인의 구체적 활동과 그들의 학교 시절 일화는 많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인성학교 출신 소년 척후대 사진에는 멋있다,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들이 달려있지만 필자 이제 쓰셨던 선생님, 표학열 선생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적으셨어요. 만국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한의 행복의 기회마저 앗아버렸다라고 이어 적으셨는데요. 그 시절 이 관련되신 분들의 사진도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실 때마다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4페이지에 조선의 봉건적 여성 어가이라는 소주제가 있는데요. 네. 일제의 야만적 수탈이라는 샌드위치 신세 속에서 조선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사회주의도 잘 알아서 임시정부의 대소련 외교관 역할을 했던 방순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네. 교사에서 전사로 변신을 하셔서 만주에서 일제의 포위망을 뚫고 본토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락을 취하는 일을 했던 오광심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윤몽길의 폭탄이 든 도시락과 물통을 의심받지 않게 포장하여 폭탄 보자기를 만들었던 연미당이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모든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는 여성 투사들을 우리는 왜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독립운동가 하면은 알려진 분들이 대부분 교과서에 나오신 분들
분들도 보면 남자분들이 많으시죠? 네,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는 기록이 남성들 중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려진 기록은 회고록이든 평전이든 대부분 남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여성 독립운동가는 아내나 딸로서 기록되는 한계가 있고 드러나는 역할도 조연적 면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당시 남성 독립운동가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 당시 남성 독립운동가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른바 신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해요. 아, 네. 네, 결국 남성 독립운동가들의 여성 인식과 남성 중심 기록은 여성 독립투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성 중심 독립운동가가 계속 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후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신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기록이 그렇게 치우쳐서 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네. 자료가 없대문에. 네. 그래서 이번 3.1절과 광복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맞아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읽으면은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네, 정말 재밌어요. 과사전 같은 책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이제 역사책은 다음 책을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가 되게 길더라도 유독 꽂히는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그쵸. 그 분이나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더 책을 찾아보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땀 눈물을 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읽으시면 좋은 책으로 한컷 한국 현대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유수 작가님? 네. 저는 조금 근현대사, 한국의 현대사보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정말 민초의 피땀 눈물?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가져왔는데, 책 제목은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이에요. 네. 이은소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엄청 두꺼운데요? 몇 페이지죠? 거의 476까지 참고 문헌까지 하면 476페이지까지 있고 우리는 지금 정신을 치료받을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정신병원에 가는 것고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 같은 게 있고 근데 이런 조선시대 때는 이때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힘들거나 더 억압을 받고 살기 때문에 네. 마음의 병이 결국에는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드라마를 보면 허주는 있는데 허주는 침을 넣고 몸의 병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네. 그거는 해주지만 그 환자의 뭐 숨겨진 스토리라던가 네.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뭐 예를 들어 몽유병이 와도 왜 무엇 때문에 몽유병이 왔다 이런 거는 밝혀지지는 않고 그거를 해결해주진 않잖아요. 따로 네. 막 상담을 해준다거나.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의사가 유세풍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 이름은 유세엽이에요. 그래서 성균관 출신이고 의과의 장원급제한 한 의관인데 네. 유능한 취미로 소문이 되게 자자해서 아버지도 내의원의 어의로 계세요. 그러니까 앞길이 엄청 창창한 그런 엘리트라고 할 수 그쵸. 있겠네요. 네. 굉장히. 엘리트 길을 걷고 있는 취미였는데 종기로 괴로워하던 왕이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 유세엽의 아버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유세엽이랑 같이 그 왕에게 가요. 근데 술을 마셨으니까 손이 떨리니까 아버지는 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잘못 놓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아이고, 큰일로 끝날까요? 아이고 사용을 당하겠죠. 대대손손. 네, 엄청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는 아버지 대신에 유세엽이 침을 놓게 돼요. 하지만 며칠 후 왕은 증상이 악화되고 위독해져 버리죠. 그리고 이 왕이 위독해진 순간에 오랜 병을 앓던 아내도 같이 위독해져요. 그치만 유세엽은 입신양면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왕에게 갑니다. 아내는 죽고 왕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침을 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유세엽이 침을 놨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유배가 되시고 그 유세엽은 아버지가 알려준 소랑마을 계지한이 운영하고 있는 개수의원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침을 놔서 혹시나 위독해져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하는 그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게 돼서 네. 결국엔 침을 놓지 못하는 치미가 돼버려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환자들의 마음을 돌봐야겠다. 환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니까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소라켄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유세엽을 찾게 되는데 그 환자들이 히스테리, 불면증, 우울증, 화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병이 생기게 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 현재 세대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직도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 나눠져 있고 뭔가 사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또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하고 닮아다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네. 근데 굉장히 그 시대상도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라고는 저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은 없어서 네. 그 사람들의 고민은 뭐였을까 하는 약간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정말 다양해요. 저는 특히 망나니의 이야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네. 지금은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때 굉장히 천한 대접을 받았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유세풍이 망나니가 너무 괴로워해요. 자기는 사람을 죽였고 사람들이 자기를 넘쳐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직업에 있어서 만족감도 없는 거고 죽여야 되는 거는 또 왕의 명령이니까 또 죽여야 하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미워하기도 하고 이거 풀리지 않는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해주고 유세풍이 양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정말 상담자로서 굉장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점점 침을 놓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점점 극복도 해 나가고 본인이 원하는 정말 치료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근접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주인공도. 네네. 봉준근의 그 이라부 정신과 의사가 생각이 나서 네. 그 의사는 굉장히 유쾌하고 기발하고 희극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네. 여기는 되게 선비 같고 선비처럼 해서 밑사람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남을 이해하고 충분히 지금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주제 100년 전 피땀 눈물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굉장히 큰 민초의 피땀 눈물. 네, 네. 정말 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빌려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날개를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이상의 날개 1936년도 작이고요. 네. 책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완전 하얀색인데 살짝 제 손바닥만 하고 이거는 주 도트 컴퍼니에서 나온 모리의 책방 시리즈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첫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 모리의 책방에서 나온 첫 번째 시리즈인데 책은 이미 다들 잘 아시니까 제가 이상 시인님의 책이 집에 3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날개만 3권이 있는데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네. 편집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네. 이거는 국내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으로 편집해서 엮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맨 처음 꼭대기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갑자기 다음 장에는 뭐 3줄만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좀 끝에 갈 때는 이렇게 글씨들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상 시인님 책을 읽다 보면 띄어쓰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서 저는 불편한 거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될 정도로 끊어놓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편집했다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왔었고요. 네. 요즘에 한창 작년인가 재작년에 필사하는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에 그 모도 책방 사장님들께서 만든 그 필사본이 있거든요. 이상 날개. 이상 날개는 이렇게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출판사 거.
우와, 저는 이거를, 저는 그 지연 작가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항상 공부할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쵸. 공부할 때 굉장히 단편으로만 봤었기 네네.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쵸. 근데 너무 예쁜데요? 그거 아시죠?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처음과 끝밖에 없다는 거. 네. 처음. 뭐 박재진 천재를 아시오. 끝에 맞아요. 날아보자꾸나. 날아보셨구나. 저희는 그 두 개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병상에서 쓴 폐결핵에 걸렸을 때 쓴 건가요?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연대기를 가져왔는데 네. 필명이 이상이고 본명은 김혜경이라고 하세요. 네. 네. 이상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공사장 인부들이 그의 이름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씨니까 리상 이렇게 불렀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학생 때의 별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910년대 생이신데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분이 경성 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일은 그만두시고 이상이라는 필명으로 32년도에 활약을 하시다가 네. 36년도에 변동림이라는 분과 결혼을 해요. 네. 근데 이분이 김향안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신데 나중에 김환기 화백이랑도 결혼을 하시거든요. 네네.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네. 거예요. 네. 한 세대의 천재 두 명을 만난 분이라고 해서 유명하기도 물론 이분의 업적도 되게 그쵸. 대단한 게 많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거는 1937년 28살 때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일본에 가서 이제 다시 갱생하는 목표로 갔다가 불온사상이라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지만 사망을 하시거든요. 아, 네. 다들 스토리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지연 작가인 저는, 네. 네, 기억이 가물가물. 저는 고백하는데 내용을 몰랐어요. 날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어렵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교과서에 실렸던 그 앞과 뒤 지문으로 나온 거밖에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놓고 살짝 아시잖아요. 뒷부분만 해놓고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날개의 뜻과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읽을 때 약간 교과서에서 읽었던 걸 다시 읽으려고 하면 마음에 짐이 있어요. 네. 이게 과연 재미있을까?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소설은 극단적으로 일그러진 부부 관계를 아이러니컬하게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도 유명하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프롤로그와 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는 천재의 시점에서 진술이 되다가 본 이야기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의 시점으로 구성이 바뀌거든요. 이제 탈피한 시점에서 이런 사람을 아시오 하다가 이제 아직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사건을 바라보고 말해주는 자의 의식 수준을 일부러 대조시켜서 아이러니한 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자면 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횃배에 앓은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병이오. 이것처럼 그러니까 위트와 패러독스를 계속 보여줄 거라는 식으로 앞에 네. 미리 말씀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자면 이거는 33번지 유곽에서 일하는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건상으로 보았을 때 지식인이지만 그 노인 상황에 그러니까 부인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이 왜 생긴지 몰라요. 아내가 나 밤에는 1층에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2층에 머무는데 그러면 이 돈은 아내가 어떻게 버는 거지?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잤다가 아내가 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남편의 이야기인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뭐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그냥 갖다 주면 밥 먹고 그냥 밤에만 안 내려가면 부인과 화목하게 지내고 근데 이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부인은 일을 하지 않는데 가끔 내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아내에게 돈을 왜 주는 거지? 불쌍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대가인가?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 나가요. 그러다가 아내가 바깥에 외출을 했을 때만 이 사람이 1층에 내려가서 아내의 화장품을 막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건 부인의 냄새. 이게 다 합쳐져야지 부인의 냄새가 나겠지? 막 생각을
아침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아내가 준 돈을 가지고 바깥에 외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12시까지는 1층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집에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은 내 젖은 꼴을 보여주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지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보여주기 싫은 꼴을 봐버린 거예요. 내객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파서 자고 있다가 아내가 약이니까 먹으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갖다 줘요. 네. 먹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잠이 너무 많아져서 자다 깨고 그러면 갑자기 반나절이 지나 있는 거예요. 혹시 유수 작가님 하시는 말씀 있나요? 근데 그 약이 다른 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을 다 하시네요. 네, 맞아요. 다른 네. 약이어서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약 이름을 써놨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먹고 나서 수면제가 아닌 거를 깨달은 날 이제 밖에 나가서 바깥이 보이는 곳에서 이 약을 다 털어놓고 자다 깼는데 일주일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다 또 아내가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바깥을 나와서 집에 들어갈 생각을 접고 잠깐 경성 미츠코시 백화점 아시죠? 네네. 그 암살에 암살에서 나오죠. 네.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가 그 부분인 거죠. 날개야 도달아 하면서 저는 읽었을 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단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아내에게 사육당하는 상황에서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고 억압된 현실을 거부하고자 옥상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이렇게 날개가 도드라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진다는 식으로 누군가 설명을 써두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나 역사적 이의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최근에 쓰지 않는 말투나 뭐 아니하였다, 뭐 하지 않았소, 막 이런 게 읽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네.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른 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이거는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낭독이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낭독이었습니다. 네, 제가 느꼈던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이번 편에 100년 전 피땀 눈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이 작품을 맨 처음에 되게 감동적이어서 접해서 이렇게 느낀 게 많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교과서로 먼저 접했잖아요. 이분이 어떤 일대기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거를 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스토리도 모른 채 그거를 공부했다는 거를 성인 돼서 책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때 만들어진 문학을 되게 피땀 눈물 어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접하고 알고 있었구나. 저는 느낀 점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좀 제대로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역사 특집의 2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주제는 글지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에는 3.1운동 100주년 역사 특집 3부 근현대사 초심자 편입니다. 네. 근현대사 할 말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좋은 책도 많으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3부작 중 2부가 끝이 나고 마지막 한 화만 남았네요. 그동안 역사에 대해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과거 선조들의 발걸음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네요. 역사에 기록될 정도는 아니어도 나와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네요.
다음 주는 역사 3부작 마지막 화로 찾아올게요. 들어줘서 고마워요.